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답게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육의 모습 이루어낼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또한 자녀교육 세미나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 주께서 안전하게 속히 인도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간구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교제 나눌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정 모든 순서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달엔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번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눌 텐데요. 자녀와의 대화를 어떻게 할까? 특별히 어떻게 잘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대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얼마나 대화가 중요하면 얼마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의 대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면 무얼 대화라고 하죠? 대화의 정의. 예? 말하는 거? 서로 얘기하는 거? 예. 대화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마주 이야기라고 또 줄여서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주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대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화의 정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라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예. 사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압니다. 아유, 나도 대화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이들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가진 사고방식이나 뭐 그런 게 달라서 아닐까요? 아이들도 어른스럽죠. 맞아라, 야, 형님한테야 그런 말만 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 아빠들이 많이 한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도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있어요. 하기 싫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또 부모도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못하게 하는 소리만 하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그렇게 스스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보다 더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우리들하고 얘기 많이 한다고.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빠요 얘기 안 돼요.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훨씬 더 나쁜 경우죠. 그런데 왜 서로 간에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이 살면서 대답하는 게 전혀 다르게 될까? 그것은 대화의 정의를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정의는 분명하게 사전에도 나와 있기를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도 그저 명령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대화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서로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반 가정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살짝 들어보자. 이 운동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좋아요. 아빠, 뭔가 좋아할까? 저 방학 때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거나 아빠 너무 알고 임마 내가 학교 다니고 못했던 것들 응? 나가는 거 그다음에 친구끼리 가서는 부모 이런 데서 꼭 가야 된다. 응? 니들끼리만 돌아다니는 거랑 그런 안 돼. 자라면서 겪고 온 걸로 봤을 때 아빠가 나쁘니까 너는 아빠가 미리 겪어서 알고 있는데 너는 그걸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약간요, 뭐 하나 아빠한테 말 안 듣는 게 있으면요, 안방으로 가서 나 훈계를 하세요. 기본이 1시간 넘게. 근데 훈계를 하시면 다 똑같아요. 동안이는 인통 세상에 동료는 의자 상상에 지금은 그만둔다.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는 지금 들어와도 잠깐 인사하고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쪽지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내주고 또 친구들 문자 주고 가고 그렇다고 뭐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당사자의 의견은 별로 안 듣고 듣긴 듣는데 먼저 다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가족 간의 대화는 실패로 돌아갔다. 동안이는 언제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저 아버지 입장에서는 1시간 이상, 2시간씩 대화를 했죠. 아이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상황 중에서 저 화면상에서 나타난 모습을 봐도 틀림없이 저건 대화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던가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함께 무언가 말을 주고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거나 똑같죠.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인데 같은 공간에는 있긴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건성으로 대답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것이 마치 대화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는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걸 두고 대화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요. 그게 사실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화의 정의를 바꿔서 설명하죠. 대화란 대놓고 화를 내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안 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지내다가 뭐 말 한마디만 나왔다 하면 속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란 대놓고 화를 내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요,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구원받은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쉽죠. 구원받은 애가 왜 그래?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아이를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그건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지 결코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받아들이기를 다르게 받아들여요. 마음에 새겨둡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듣고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데 점점 크면 받아칩니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너 구원받아놓고 왜 그래? 아이가 대답하죠.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라고 받아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의도가 왜곡돼 버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화는요, 반드시 듣기와 말하기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영어 단어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했죠. 여기 한 단어를 더 소개합니다. conversation. 들어보셨죠? 네, conversation. 영어 공부할 때도 나온 단어인데요. 이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어원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c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verse라고 하는 것은 시의 구절을 동시나 뭐 여러 가지 시의 구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라틴어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conversation에서 converse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마주보고 그저 말을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에 함께 하겠다. 상대방과 공감하겠다. 역지사지의 정신, 그것이 바탕이 돼 있는 것을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화의 모습들, 사실 우리 가정들은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모습들이 또 자주 나타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그 대화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놀랍게도 사랑해, 고마워와 같은 애정이나 감정의 표현은 7%에 불과했고 기능적인 일상 안부가 5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무감동 상태인 거죠. 그건 가장 감동. 대화가 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낄 때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살아가는 힘을 주고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방금 영상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의 현실을 설명을 하고 진정한 대화가 주는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대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험한 일들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대화가 주는 중요성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 대화를 온전하게 할 때에 마음속에 채워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에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하소연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 전달의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수단이고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잘하면 아이가 공부도 잘한대요. 부모가 대화를 잘해주면 아이의 학업 성취도도 올라간다라는 게 실제 조사 결과로도 나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만 1세 이하, 그러니까 만 1년 미만의 경우에는요, 엄마가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뇌가 발달을 해갑니다. 언어 능력이 발달을 해가죠. 이제 말을 막 시작한 아이들은 부모하고 적절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아이의 언어 능력이 점점 발달해가죠. 국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학교 성적도 올라가요. 왜냐? 학교에서 모든 수업은 무엇으로 진행되냐면 국어로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능력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성적과 바로 연결됩니다. 부모가 자녀하고 얼마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지내느냐가 아이의 성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지나고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서히 자기 생각을 말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논리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힘이 커진다라는 것은 책을 볼 때에 책을 이해하는 힘, 책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힘도 같이 늘어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어려서부터 충분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 세상에서 성취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맡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손주 공부 봐줄 재주는 안 되는데 지혜로우신 분이셨나 봐요. 손주가 학교를 갔다 옵니다. 그러면 아이를 불러요. 얘야, 오늘 너 뭐 배웠냐? 그러면 아이가 오늘 뭐뭐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그런 것도 다 배웠냐? 이 할애비는 늙어가지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엔 힘들어서 배우지도 못했다. 이 할아비한테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아이가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할아버지도 다 아는 거래요. 그런데도 아이가 이야기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준 겁니다. 아이 스스로 오늘 배웠던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면서 그 아이가 성적이 쑥쑥 올랐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의 밑바탕은 토론이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전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들, 세계 제일의 두뇌를 키워낼 수 있었느냐? 그 밑바탕에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가 어렵고 대화가 잘 안 될까? 대화가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대화가 막히는 그 시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언젠가부터 요즘 들어서 내가 아이하고 말이 안 되고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내 말에 반항을 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이에게 문제가 누적돼 왔고 누적된 문제가 오늘 반항으로 튀어나오고 무시함으로 튀어나온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때에 아이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잘못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문제일까? 얘가 뭐가 문제여서, 뭐가 불만이어서 저럴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될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거 요즘 무슨 문제지? 상담을 해올 때 부모님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요즘 애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가정 안에서 어떤 상황을 거쳐왔느냐에 있고, 결국은 그 얘기는 이제 그 원인이 자녀 자체에 있는 것보다 부모에게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더 많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대화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부모님들이 대화를 망치고 대화를 없게 만들까? 첫 번째로요, 아이의 감정에 무감각한 부모는 대화를 망치게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고 화가 났고 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을 때에 아이는 당연히 그 부모에게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혹여 다치거나 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보다 도대체 왜 싸웠냐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구원받은 놈이 싸울 수가 있냐고 막 다그친다면 사실은 그건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할 때에 아이는 당연히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를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세상에 철수 그 녀석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투덜댑니다. 그때의 대화를 이어가려면, 야, 너 철수가 정말 너 화나겠나 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에휴, 별것도 아닌데 너 왜 그러냐? 라고 막아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대화 없는 가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온 아빠. 이 가정은 어떤 대화부터 이루어질까? 아빠 온 거 반반 더? 아빠 오시면 반반 더? 다가와요. 그럼 아빠 오시면 같이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요. 약간 어색해요. 근데 아무도 맛있는 거 구워주지 못하고. 학원 없어요. 수상 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요.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고 싶으면 꼭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고 얘도 하고 싶은데 엄마랑 지금 잘 보여가냐? 엄마랑 운동 맨날 해요. 그리고 동아리 갔다가 공부하고. 사랑 보고 받는 거 같은데. 사랑 보고 받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는 말을 좀 이게 원칙이요. 손이 올라가요. 일주일 만에 성공한 가족 이원을 각자 흩어져 자기 일보기 바쁘다. 대화 없는 것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아빠. 그런데 그 아빠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묻기는 묻는데 그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아이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일상적인 질문으로 끝이 나버릴 때에 대화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잔소리를 참기 어려운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이상하게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잔소리가 나도 모르게 늘어나죠. 아까 두 번째 봤던 영상, 아빠가 한 번 얘기 시작했다면 1시간이 기본이다.
근데 그 기본인 1시간의 대부분은 잔소리고 그 레파토리는 내내 똑같다. 그런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길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은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부모가 그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하게 될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극단적인 상황을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지고 온갖 불안 속에서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혹시나 이럴까? 혹시나 안 될까?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혹시나 병이 걸릴까? 혹시 죽으면 어떨까? 아이가 학업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가면 어쩔까?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 불안을 덜기 위해서 잔소리를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제 지금 상황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의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실은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아까 바다로 놀러 가고 싶다. 너희도 놀러 갔을 때 반드시 부모님 있는 데서 자야 된다. 물론 아이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실은 내 마음속에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이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잔소리를 계속 해댈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실제로 1시간씩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하면 대화가 짧아져요. 잔소리가 짧아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답하지만 거기에 진심은 전혀 오고 가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말로 표현 못하고 손이 먼저 올라가는 부모. 그건 더더군다나 어렵죠. 그런데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좀 적은데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말 한두 마디 하다가 사실 안 되니까. 그러면 주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적인 능력이 엄마들보다는 아빠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안 돼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손이 올라가면 더 이상 그 아빠하고는 그 부모하고는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얘기해봐야 또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을 어기거나 자기 말에 말대답하는 것을 못 참는 부모. 그것도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어디 어른한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어른한테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얼마나 그런 말 자주 합니까?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스스로 고민합니다. 도대체 애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요즘 뭔 고민이 있어서 애가 말을 안 할까? 사실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부모에게 원인이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특별히 여러 대화 중에서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대화가 다른 어떤 대화보다 어렵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음식을 자꾸 흘리고 떨어뜨리고 이게 참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이웃에 갓 이사 와서 식사 초대 처음 해가지고 얼굴 마주보게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아유 젓가락질 좀 똑바로 하지 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아무 내색 안 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와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아직도 젓가락질 못하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엄마가 음식 똑바로 먹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너 젓가락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잔소리가 나가고 화가 나가고.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건 반드시 내가 잡아줘야 되고 고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가고 화가 나가죠.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을 할 때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그 모습을요. 내가 아이한테 대하는 그대로 친구한테 대한다거나 아이한테 대하는 그대로 남편이나 아내한테 대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친구는 절교할 거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렇게 대했다는 대판 싸움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얘기하고 아이가 반항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애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막히게 된다. 그리고 또 부모하고 자녀 사이가 대화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는 항상 같이 지내요. 그리고 같이 지낼 때에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라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늘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이야기합니다. 숙제부터 해놔라. 공부했냐? 너 학원은 갔다 왔냐? 아이가 옷을 갈아입었는지 또 양치질을 했는지 늘상 그걸 물어봅니다. 아이 입장에서요. 벌써 수백 수천 번 들은 거예요. 또 듣는 겁니다. 오늘. 그랬을 때 아이가 그걸 듣고 나서 아 내가 숙제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양치질 안 했구나. 아차 싶어서 막 가는 그런 애 있을까요? 또야. 그러면서 아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야기하죠. 너 엄마가 몇 번 말했어? 너 아직도 안 했어?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부모 자녀 간에는 늘상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대화 배우는 것보다 몇 배의 어려움, 몇 배의 노력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대화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할 때는 부모가 바쁠 때도 있고 부모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애들이 말을 못할 그런 시기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7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뭐 내려와서 미운 4살, 미운 5살, 뭐 죽일 7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7살이라는 시기가 공통적으로 항상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게 됐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어린 애들부터 3, 4살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쭉 아이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타인의 입장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이 테스트는 자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인데 그걸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게요. 어려서부터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발달을 하다가 7살 때가 되면 푹 떨어진대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서 점점 향상되다가 사춘기가 되면 또 푹 떨어집니다. 왜 7살 때, 왜 사춘기 때가 그럴까? 7살 때라고 하는 시기는 사춘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말도 배웠고 숫자도 배웠고 또 사회관계도 배웠고 부분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이제 종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게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거랍니다.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대화해 보려고 해도 튕겨나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또한 그러한 시기가 지나자마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둬야 나중에 아이가 멀어지려고 할 때에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원인이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요 덮어놓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화가 안 된다면 도대체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고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 노트를 써보라는 겁니다.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화내지 말고 그 화나는 느낌, 화나는 이유, 그 상황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화나려고 하면은 빨리 적어야지 하고 대화 스톱하고 가서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본인 스스로 양심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건지 나 편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과하게 아이한테 요구를 하는 건지 내가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적어보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보다 보면 아이하고 관계가 이미 회복이 어느 정도 돼 있대요. 이유는 뭐냐? 화낼만 하면 가서 화 안 내고 적고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쨌든 화를 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쉽진 않겠죠. 솔직히 막 화가 나가지고 입이 이만큼 입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스톱하고 가서 적는다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 화난 다음이라도 적고 화날라고 하면 적고 적어보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아이하고 대화가 막히는 원인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화가 안 될 때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오늘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6절.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율법 선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대화를 할 때요. 배울 것이 있다. 내가 무언가 이해하고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주고받되 먼저 내가 들으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대화가 좀 더 쉽게 풀어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 건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에서 듣기가 더 중요할까요? 말하기가 더 중요할까요? 듣기가 더 중요할까요? 그럼 내일은 안 들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순서가 듣기를 먼저 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느리게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듣는 게 먼저일까? 그건 우리 경험을 따져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할 때에 당연히 아이는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부모가 먼저 막 얘기하고 아이에게 들으라고 하다 보면 아이는 더 이상 말할 것을 없게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대화하려면 먼저는 들어줘야 돼요. 사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 다른 사람이, 아이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만큼 아이 말을 먼저 들어주라.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황금률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대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듣고 그리고 조금만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말을 많이 듣고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조금 하는 말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적용을 합니다.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80%와 20%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100명이 생산한 것 중에 대부분은 20%가 다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00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80%는 듣는 데 쓰고 20% 말하는 데 쓰면 내가 20% 얘기하지만 80% 들은 이상의 효과가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또한 모든 대화에 있어서도 그렇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복이 돌아옵니다.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의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이런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천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세일을 하는데 이게 영업이 잘 안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어디다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부잣집이 보입니다. 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수억 원, 수십억 원짜리 그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그 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멋진 집에서 그렇게 멋진 차를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면 틀림없이 비법이 있으실 텐데 제발 딱 15분만 시간 내서 나한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무시당했는데 하도 끈질기게 하니까 그 부자가 그래 한번 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도록 15분 시간을 냈습니다. 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한데 막 적어가면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2-3시간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배웠습니다 하고 아무 말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자가 궁금해진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실은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보험 하나 들어줄게. 뭐가 있냐고 해가지고 거액의 보험을 가입해주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친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줘서 보험 세일로 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 비법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사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얘기 아예 안 했대요. 그런데 말한 사람이 궁금해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라고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데 있어서 맞장구 쳐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진짜 그랬냐?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더 쉽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더 잘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아이건 어른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기의 비법 가운데 하나, 뒷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맞장구 쳐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실은 맞장구만 잘 쳐줘도 많은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기복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설명을 하는 예가 그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하고 나 못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합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그 인간 미워 죽겠어요. 정말 미우신가 봐요. 제가 그 인간하고 절대로 안 살아요. 안 살고 싶으신가 봐요. 난 차라리 얘가 죽으면 죽었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신가 봐요. 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그 사람하고 살아줘야지 뭐. 하고 해결하고 돌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아이들 마음속에 묻혀있는 것들을 내가 끌어내줄 수만 있다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거기 야고보서 1장 19절 뒷부분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니 듣기 말하기 하다가 왜 썩내는 게 얘기 나올까요? 사실 말하는 것을 참고 듣는 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속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요. 아예 말을 안 할 때는 모르는데요.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깁니다. 근데 특별히 아이하고 대화할 때, 어린애하고 대화할 때 속 터지는 상황이 또 많이 생깁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크게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요. 그 순간 생각나는 것 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 못해요. 1시간 전의 일, 하루 전의 일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애가 혼날 짓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혼내고 집에 가서 보자 해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아이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쳐다봅니다.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하고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는 어릴수록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약하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두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수십 년을 살고 수십 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나도 힘든데 아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당연히 아이는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이해할 때에 아이의 말을 화내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의 생각에,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화를 잘 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지혜들, 이러한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서 금방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고 대화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말하는 법, 대화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이론들은 다 공통적으로 지식으로 안다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한다는 것이 천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비유를 하기를 운전에다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 법규를 잘 알고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잘 안다고 해서 운전 잘합니까? 운전은 해봐야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도 해봐야 합니다. 듣는 것도 해봐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이 무언가를 이제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듣기를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듣기는 감지하기. 귀로 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귀로 듣고 있죠. 졸고 있는 분 빼고. 네, 귀로
듣습니다. 그건 감지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얘기할 때 부모는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머릿속에서 계속 앞뒤를 맞춰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이제 가슴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온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가 심각한 일을 겪고 있구나, 아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면은 아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따독여주는 겁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적인 경청이요,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듣는 데 있어서 귀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귀와 머리와 가슴과 온몸이 필요하다. 그만큼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요. 이러한 공감적인 경청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눠요. 경청의 5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 무시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오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 피곤해. 그건 뭡니까?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근데 이게 뭐야? 엄마, 내가 이상한 거 봤는데, 엄마 너 이리 와서 빨리 봐봐. 라고 아이가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가 얘기하죠. 지금 엄마 손에 거품 묻은 거 안 보여?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것은 순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설거지는 놔뒀다가 있다 해도 그 설거지가 그 설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이와 대화 나누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게 더 크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그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겠냐 이겁니다. 설거지하면 얘기할게 라고 해서 이제 설거지 다 하고 손 딱 닦고 그리고 가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 뭔 얘기했냐? 아이 기억 못합니다. 기억했다고 해도 됐어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무시하면 대화가 멈춥니다. 그게 대화의 가장 바닥의 단계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조금 더 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화가 더 이런 바닥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경상도 사나이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3마디 한다고 하죠. 아는, 밥도, 찾아. 3마디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실제로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해서 딱 생각하고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무시고, 아까 동영상에서 일주일 동안 출장 가 있다가 돌아온 아빠의 모습도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냐? 뭐 했냐? 학원 갔냐? 방학인데. 학원도 안 다니는데. 말은 하지만 사실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예요. 무시. 그 다음 단계가 듣는 척 하는 겁니다. 듣는 척.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편분들이 신문 보고 있거나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애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은 하죠. 그런데 당신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니까 말해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화한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때는 듣는 척하는 사람은 금방 느끼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의 예를 잠깐 들면요. 여보 있잖아요. 오늘 옆집 아줌마가 있잖아요. 그래. 오늘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 오늘 교회에서요. 그래. 근데 애 학원비가 12만 원으로 올랐지 뭐예요. 뭐? 12만 원? 자기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탁 반응을 하고 자기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것이 선택적인 듣기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나아진 단계가 이제 네 번째, 적극적인 경청의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말 한마디도 안 놓칠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열심히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 자기가 그 다음에 뭔 얘기할까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예요. 사실 교제할 때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뭔 얘기 해줘야 되겠구만. 근데 가다 보면 얘기가 또 바뀌었어요. 근데 그 뭔 얘기 또 해줘야지 하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귀 쫑긋 거리고 눈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정보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목적이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 자체는 잘했지만은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을 듣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조금은 낫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 시원한 마음이 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 듣기가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게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단계. 그게 공감적 경청입니다. 제가 대화법에 대해서 강의 듣는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처음 전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막 상담을 합니다. 생활 상담을 하러 어떤 할머님이 오셨어요. 할머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님이 세상에 우리 막내가 교통사고가 났지 뭐요. 교통사고 하면서 적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더니 세상에 안 듣는다고 고집을 부리지 뭐요.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해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얘기 다 끝나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쭉 얘기를 해줬는데 할머니 표정이 시무룩하대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상담 갔다가 전도인실에 딱 들어와 봤는데 전도인실에서 그 할머니가 또 보인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할머니 왜 또 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전도인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막내가 교통사고가 났지 뭐예요. 할머니 또 얘기잖아. 근데 말씀을 듣는 전도사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글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꼼짝을 못하지 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찌 살기는 했어? 하면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한테 말씀을 듣자라고 했더니 세상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지 뭐요. 어찌 그랬을까? 세상에 말씀 한번 들어보지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맞장구만 쳐주는 겁니다. 할머니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 전사님 옆에서 들으면서 이제 뭔 얘기 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는데 성경 찾는 구절도 자기하고 똑같아요. 대답해주는 내용도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이 할머님이 그 전사님 손을 붙잡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랍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할까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할까요? 사실은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어려운 말을 갖다가 대학생들 한쪽에 30명, 다른 한쪽에 30명 모아놓고 말을 굉장히 어렵지만 좀 수준 있어 보이는 말을 딱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한테는 이 말은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이쪽 그룹에서는 이 말은 노벨 평화상을 탄 어느 분이 한 말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적어보겠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히틀러가 했단 말이라고 들었던 그 그룹에서는 세상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대부분이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했다고 말을 했던 그 그룹에서는 정말로 내 인생의 이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선입견을 하나 딱 씌워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감정적인 미움이 생기게, 감정적인 존경이 생기게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에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6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함께,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코치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내일 말하기 시간에 다뤄주실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또 복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공감해주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올바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16절 끝부분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고 나는 벌써 다 경험했다. 그게 지혜 있는 채죠. 형제자매 사이에 교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될 거죠. 뭐냐면 나는 어른이라서 다 경험했고 내가 네 엄마라서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다 알고 있다.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기보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채 하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 함께 즐거워하거나 함께 슬퍼하거나 함께 마음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아이를 대하다 보면 축소, 무시, 전환 그런 감정 코치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공감적인 경청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자. 인격적으로 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예를 든 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젓가락질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다녀오면서 마침 비 오려고 해서 우산을 들고 갔다가 날씨가 개서 우산을 두고 왔어요. 우산 두고 온 사람이 자기 친구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쩌다가 놓고 왔냐? 아유, 얼른 가봐라.
그런데 만약에 놓고 온 사람이 자기 자녀라면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 사실 그 차이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아이에게도 대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친구를 대하고 형제자매님들을 대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 첫 번째는 반드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사실 그게 쉽진 않죠. 어른과 아이고 내가 부모고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너 아이가 모를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면 아이도 실제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이제 겨우 말 시작한 아이한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3살 박이한테 너 그럴 때는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위를 내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친구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는 데 있어서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는 원리가 필요한 시기, 최소한 청소년기를 거쳐갈 때에는 그러한 수준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아이가 겪고 있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고 듣기.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적었냐면 끝까지 듣자. 끝까지 듣자. 사실 이거 쉽지 않죠. 끝까지 듣는 거. 엄마가요, 자기 얘기 듣나 안 듣나 애들은 다 느끼고 압니다. 하물며 엄마가 쫙 잘라버리면은 아이는 더 이상 엄마한테는 내가 말하는 게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 학교 가는 거 힘들어. 학교 안 가면 안 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또는 너 놀고 싶어서 그렇지. 너 놀라고 그러지. 이제 거기다 한 발 더 보태가지고 너 그러면 나중에 커서 거지 돼.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가 뭔가 얘기를 표현을 했다면 사실은 그 이유와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한 칼에 딱 잘라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엄마는 하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더 크면 아예 말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되죠. 말을 자르지 말고 말이 한번 나왔다면 도대체 그 뿌리가 뭐고 밑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고 반복이 될수록 아이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듣고 끝까지 듣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에 그 부모의 수용하는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게 되면 아이가 이 밑바닥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듣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잖아요. 세상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치가 이 밑에 있으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그 일주일 만에 온 아빠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아이하고 이런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아니, 얘기하라고 했잖아. 무조건 듣고 싶어. 아빠 말할 때 그거 있지. 비과자 얘기하라고. 이거 그렇게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과가 좀 상황이 없거든. 그렇지. 이런 장면도 스르르 지나간 적이 있어. 그 성경은 고치기 힘들겠지만은 노력을 해야지. 아빠 그때 노력 안 했잖아. 그 학생 혜진도 아빠 말을 끊어버리죠? 불만은 많지만 입을 닫아버리는 혜진이. 세 번째 미션, 아이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자신 없는데 이거 안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려니까 진짜 신선해요. 홍기호는 어때요? 걔랑 나랑 손잡을 좀 그렇지. 손 잡어? 혜진 네가 저기 고민하는 거 그거 다야? 어? 그 고민 있으면 아빠 그거 얘기해. 많이 놀랬어요. 우리 양치질하러 손 잡고 다니고 그러면 그때 안 봤어요? 나는 근데 손 잡은 걸 몰랐지. 손잡으면 어때 친구인데 양치질. 나는 그 영향을 몰라지. 근데 아빠 얘기할 때 대화가 이게 처음인데 이제 어색하다. 여러 가지로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미안한 점이 많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번, 2번 다 나왔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잘라버리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용납 못하지. 사실 저라도 쉽게 그렇게 용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내 기준으로 보면. 내 기준으로 가지고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것이 양에 찰 리가 없죠. 애인데. 그것이 도덕적인 일이건 그것이 학업에 대한 얘기건 그것이 어떤 상황에 처한 일이건 간에 부모의 기준, 내 평소의 기준, 내가 바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게 되면 대화가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내 마음의 수용선 자체를 일단은 낮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가 그것을 이야기 꺼내놓고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마음의 기준을 낮추고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아이가 절대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와서요. 엄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성연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애가 그런 질문을 사춘기에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학생 상담을 하는데 학생이 그거 물어봤어요. 학교에 있다 보면은 동성연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느낌으로는 좀 이상한 느낌도 사실 들어요. 얘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느낌을 내가 표현한다면 더 이상 대화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상담 진행 안 됩니다. 네가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결론 내리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자기가 실제 고민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이요. 질문서를 쫙 적어왔습니다. 질문서를 쫙 적어왔더니 한참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한참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딱 덮고 나서 근데요 이제 진짜 본론 얘기할게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내가 얘기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맛보기를 딱 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수준이 높은 거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속에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표현했을 때 무슨 반응이 나타날지가 두렵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수도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성경에 너 그거 봐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결론은 났지만 대화는 안 됐습니다. 자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이가 네가 그런 생각 할 만하구나. 아이고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라고 하는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은 내가 판단 내리는 것을 유보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이 속에 있을지라도 아이가 일단 그 얘기를 할 때에는 아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때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들어볼 때까지 내 판단에 대해서 유보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낮춰서. 실제로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 수양회 때 같은데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별별 아이들이 다 생활 상담한다고 오고 전도 상담한다고 옵니다. 막 피어싱을 하고 머리를 갖다가 갖가지 색깔로 염색을 하고 막 이상하게 옷을 차려입고 애들이 탁 중학생이 들어오고 고등학생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 상담한다고 들어올 때 근데 상담하러 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낯빛 하나 변하면 그런 아이들은 더 민감한 겁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얼굴 표정 보고 얘기 안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선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려면 그 아이들에 대한 나의 기대치, 도덕의 기준 또는 어떤 생활 습관의 기준을 대화를 위해서 일단은 바닥에 낮춰놓고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이 된 다음에 혹시 할 말이 있거든 그때 얘기를 해야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아져 있다라는 걸 아이가 느끼면요, 이 밑바닥에 해당되는 문제를 겪는 그 순간에 절대로 부모에게 안 오죠. 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제재받지 않을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친구죠. 근데 또래끼리 얘기해서 해결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 정말 부끄러운 문제를 부모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평소에 듣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해할 때까지 도덕적인 기준을 일단은 좀 내려놓고 충분히 들어주라. 끝까지 들어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그런 도덕적인 문제 외에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에 그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울고 싶을 때 울게 하고 화가 났을 때 화날 수 있는 상황인지 들어보고 정말로 너 화났겠다. 너 그 화난 거 어떻게 참았냐?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속에서 품어두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꾹꾹 눌러놨을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참 기특해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폭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잡수고 주정을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막 그릇을 깨고 엄마를 때리고, 그런데 그 집에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막 울죠. 엄마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미워.
아빠 때려줄 거야. 막 하면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그때 엄마가 너 어떻게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 그러면 나빠! 아빠의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해서 아이를 그렇게 대하면 아이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미움과 미움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갖는 죄책감. 나는 나쁜 아이구나. 근데 그 미움이 생길 만한 상황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정말로 아빠 미움 생각이 들지? 엄마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 아이에게 화내고 미움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까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감정 자체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아이가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자책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꾹 참고 지내는 것 같지만 언젠가 폭발할 위험이 남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줄 때 있어서 중요한 방법 하나가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애가 이야기합니다. 야, 토요일이다, 신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돼서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잔소리 말고 밀린 숙제를 할 생각해. 부모의 얘기를 갖다가 주입하는 것뿐이죠. 엄마, 나 시험 이번에 망쳤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고 어쩌다 그랬냐, 너 열심히 했는데 정말 속상했겠다 라고 하는 게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망쳤다고 온 딸한테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안 간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저희 둘째도 가끔 그 얘기합니다.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아까처럼 너 거지돼, 너 그러면 너 놀려고 하지 막 하면서 얘기하면 애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위로도 못 받고 학교는 가야 되고 해서 아이에게 있어서 감정이 있을 때에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까지 안 된다면 네가 이렇구나라고 아이의 감정을 내가 느끼기에 어떻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면 그것 자체가 대화에 있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됩니다. 수능 시험 날이 됐습니다. 애가 아침을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깨작깨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왜 안 먹어? 잘 먹어야 시험 잘 치지. 너 그래가지고 시험 보겠어? 바짝해지고 잘 먹어.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아이가 과연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시험 잘 볼까요? 아유, 시험날이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구나. 아유, 요즘 20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아유, 그래도 시험 평생 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말고 오늘 시험 끝나면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감정 자체를 읽어주는 것만 해도 실제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여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느낌을, 아이의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질지 그 아이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 공감이죠. 그래서 초점을 내 생각이 어떠냐라고 맞추면 안 되고 아이 생각이 어떤지에 초점을 맞춰야 공감이 되고 끝까지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동과 상황에 나타난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라. 자, 여기 보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맞선 자리에 두 남녀가 앉아 있습니다. 남자는요, 어색하게 웃고 있고요. 여자는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맞선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데이터 한 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남녀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건성으로 남자가 하고 있고 여자는 별로 말을 잘 안 해요. 자, 이 커플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깨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 이건 확실히 아시네. 그러면 아까 앞에 나온 얘는 사실 서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말을 더듬고 서로 잘 보이려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마주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실은 말을 안 해도 행동에, 표정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온몸으로 듣고 그리고 두 눈으로 듣고 아이의 마음에서 아이의 표정에서 아이의 말 속에서 아이의 행동 속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듣는 거고 그게 공감적인 경청인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요.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연습하려고 하고 그렇게 수월치는 않아요. 어려서부터 감히 어른의 눈을 어떻게 쳐다보냐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노력합니다.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으면 수많은 정보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 아이의 상황, 아이의 표정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들까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공감적 경청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적 경청을 막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왜 그게 잘 안 되냐? 오히려 형제자매가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랬어. 아이고 진짜 힘들었겠네. 나 같으면 진짜 못 살지 하면서 잘 얘기해주는 분이 집에 가고 애한테는 너 그거 말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요. 나도 모르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책임감 같은 게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 아이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실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는 꽉 막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다른 강박관념이 A한테 내가 느낌을 공감해 주는 것보다 A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결론 내리고 답을 줘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애가요. 아 심심해. 유치원 다니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나가서 놀아. 자전거 타면 되지. 아니면은, 아이, 그러지 말고 책이나 읽어라? 아이, 그러지 말고 숙제도 안 해놓고 뭐가 도대체 심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죠. 아이에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부모는 대안을 딱딱딱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왜 그런 거다. 그런데 거꾸로 어머님들이 남편에게 나 오늘 정말로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뭐가 힘든데? 그래서 뭐가 힘들다고 했더니 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아무 위로도 못 받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 그 마음속에, 그 말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걸 느낄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내가 꼭 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거나 그렇게 무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 성장만 해도 어느 정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사실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다 구별 안 해줘도 될 시기가 금방 오는 거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 자녀의 행동, 상황에 나타난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결코 판단하지 말고 결코 일부러 답을 내리고 충고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피드백을 하자.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의 방법을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내가 듣기엔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맞니? 네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이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돌려주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엄마가, 아빠가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로 전달됐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언어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을 해놓고도 실은 본래 의도가 뭔지를 스스로 잘 표현을 못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되돌려주는 순간에 내 말이 엄마한테 들어갔구나. 내 하고 싶은 말이 아빠가 이해하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피드백의 하나는 네가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피드백은 많이들 쓰는 방법입니다. 질문하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너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 그래서 화났었어?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어볼 때에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 아이가 커갈수록 개방형으로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금방 상식으로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근본적인 방법 외에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하시는 분이 이 듣기의 5가지 단계 수단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한번 같이 한 6, 7분 되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좀 따라해 주세요. 내가 들었다는 것은 그냥 들은 것이고 진짜 들은 것은 따라하지 말고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표현해 주는 게 듣기예요. 그냥 들은 건 들은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표현해 주는 게 듣기예요. 여러분들 참 듣기 잘하시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얼마나 잘 들었는지 계속 표현하시죠? 그게 듣기예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게 듣기예요. 그게 아마 이 듣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 잘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듣기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듣기에. 듣기 제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목표에 가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얘기했죠? 이제 혹시 안 들으시면 60으로 보여요. 잘 들으면 20대로 보여요. 20대로 보여요. 자, 듣기에서 어떻게 들을까요? 듣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듣기의 첫 번째 단계는 입으로 듣는 방법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요. 자, 입으로 듣는 방법 어떻게 해요? 그렇지. 손동현 씨 잘하시네. 해보세요. 그냥 편안히 저를 보고 해보세요. 저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잘 봐요? 입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듣기 5단계 듣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만 들었어요. 최현정 아나운서 해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10원도 안 벌어다 준 지 20년 됐어요. 그러지 내가 우리 애들 다섯만 살빠르지래갖고 내가 대학 다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정말 잘 듣는 분들을 보면요. 간단한 단어를 써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우밖에 안 했다. 아우 했는데 이 여자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통증인지 알아요.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치워주니까 3단계로 넘어가요. 자기 한줄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을 쭉 가서 입으로 충분히 공감해주면 된다. 근데 입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눈으로 듣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 그 연기하신 분은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눈으로 듣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굉장히 화난 눈을 했으면 화난 눈을 주고 슬픈 눈을 했으면 슬픈 눈을 돼서 눈으로 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눈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저희 따라해 주세요. 미러링 기법. 시작. 미러링 기법. 미러링이 뭐냐면 거울 기법이에요. 그 사람과 똑같은 표정을 내가 같이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애가 이렇게 얘기해봐. 우리 누가 해볼까? 동생도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동생도 아빠한테 뭐냐? 아빠, 나 이번에 있잖아요. 수학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나지? 눈으로 막 얘기하는 거 아빠한테 신나서 그럼 아빠는 동생이랑 똑같은 눈으로 해야 돼. 시작. 오빠!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어머, 맨날 60점 맞던 놈이 와서 이러는 거. 오빠! 나 이번에 있잖아. 수학 20점이 올라가고 80점 맞았어요.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뭐라 해야 돼? 좀 쉽게 하냐? 그래, 잘했네. 눈이 거기다 잘했다는 표정이 아니고, 무슨 것이 알잖아요. 눈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자, 눈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잘 듣는 방법 어때요? 손으로 듣는 방법이 있어요. 저 좀 따라해, 손이. 뱃마디 말고 다 나왔다. 예를 들어, 맞아. 거기다. 이거 맞잖아. 진짜 맞는 거 같잖아. 맞다, 이거 그래도. 그거 진짜 맞는 거 같아. 손이 100마디 맞죠. 더 나은 거. 야, 잘했다. 그래 말고. 이거 맞잖아, 그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돈 어디다 쓰려고 이 손을 안 써요. 말할 때 보면 손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내가 알죠. 엉덩이를 잘했네! 이렇게 손으로 신나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신나는 거 말하자면 듣기가 너무 안 돼요. 어떤지 아세요? 입도 안 듣는 데다가. 이럴 때 이것도 안 해. 거기다가 눈도 안 들어줘. 거기다 손을 여기다 끼고 와서, 어떤 사람은 벨트 여기다 손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이랑 왜 그렇게 죽겠어요?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이랑. 그럼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될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부모가 되면 될수록 듣기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보다. 말은 그만해야 돼. 듣기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한다? 온몸으로 듣는다. 자, 온몸으로 들어보세요. 온몸으로 듣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기 가족 전체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겠어요. 뭐냐면은, 자, 아빠가 이번에 승진을 들어. 아빠가 이번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대박을 터뜨려서 얘기하는 거야. 온 가족이 온몸으로 듣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오늘 승진해서 와! 아주 좋은 걸 보여주셨는데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승진했다는 얘기를 아빠가 신나게 하면 자녀들도 그 신나는 만큼 표현한다. 아빠가 승진했다는 얘기를 아빠 승진했어.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가 대화를 부모가 이끌어가는 분위기만큼 집안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진다.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멋지게 듣는 방법. 요거 제 생각에 성동희 씨가 잘하실 것 같아요. 요거 이벤트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벤트. 자, 저 이번에 저기 그 회사에서 보는 영어 시험 봤는데요. 아빠 제가 만점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제대로 승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해외로 발령 나는 거 제가 2등으로 발령 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어떻게 듣겠어요? 입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온몸으로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이벤트로 듣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한번 해보라. 멋있어. 돈이 좀 많이 들어서 또 힘들고 돈 별로 안 드는 거 하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자랑하고 대단하면은 막 기뻐하신 다음에 저를 한 번 안 와서 한 번 뱅글 이렇게 너무 좋다, 그죠? 그것도 우리 딸이 여기서 막 이렇게 보내준다. 신나는 거죠. 이벤트성으로 듣기예요. 자, 듣기는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가? 얼만큼 잘 들어듣는지 표현해주는 게 듣기다라고 얘기했죠? 네. 정리가 되셨습니까? 5단계가 뭐라고요? 아니, 1단계부터. 일부러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손으로 듣는다, 온몸으로 듣는다, 이벤트로 듣는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시험을 봐볼까요? 이것만 다 기억하고 가면? 자, 그런데 정말로 말하고 듣는 데 있어서 듣는 요령, 듣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 반응이 전혀 달라지죠.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애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너 엄마한테 말도 안 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말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정말로 온몸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진짜로 내가 그 아이,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깔려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께서요 신방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간 집이 교제를 형제님이 안 나오신 지가 꽤 오래된 집인데, 그 형제님 계실 때 신방을 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둘러 앉아가지고 교제를 하시다가 목사님 바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딱 붙잡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자꾸 그러면 죽어요. 사실 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는 것하고 자꾸 그러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르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 이분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구나.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내 마음이 어떠냐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포용해주고자 하는 마음. 자녀가 내 손으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자녀가 정말로 자녀답게 충분히 누리고 자녀의 생각을 얼마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에 담이 돼주고 그것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용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건 느껴질 겁니다. 비록 말하는 그 방법이 조금 서투르고 듣는 태도가 조금 어색할지라도 근본적인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그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누가 먼저 노력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부모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배워서 부모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원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먼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되죠. 아이를 너무 바쁘게 몰아세우기보다 아이와 공부를 떠나고 할 일을 떠나고 선악을 떠나서 그냥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화가 안 됐다면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아무 말 안 해도, 그저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이 잠깐 산책을 하든지, 같이 그냥 마트를 한번 쇼핑을 하고 오든지, 같이 햄버거 집에 가서 같이 뭔가를 먹고 오든지, 함께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먼저 앞서가서 얘기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히 뭔 얘기할까 하다가 너 요즘 학교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면 다 꽝이니까. 아예 그럴 때는 야 이런 데 오니까 진짜 맛있다. 야 너랑 나와보니까 참 아빠 기분이 좋다. 엄마가 너랑 운동을 하니까 참 정말 막 힘이 쑥쑥 솟는 것 같다. 아이에게 있어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단은 아이와 친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필요 없는 일이지만 대화가 안 되고 있다라면 그런 접근의 시간이 먼저 되어야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화를 하고 난다면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대화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설교죠. 하나님을 빙자한 설교입니다. 그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부모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자녀들을 대할 때에 대화가 안 된다 싶을 때에 자꾸만 다툼이 생긴다 싶을 때에 원인을 아이에게서만 찾지 말자.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뭘 고쳐야 도움이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나에게서 문제를 점검하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도 순간되는 게 아니라서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 듣는 것이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데 듣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음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 감정을 내가 함께 나눠줄 수 있을 때에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공감적 경청이죠. 그렇게 공감을 하는 듣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강의도 비디오로 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듣는 태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말하는 법이죠. 이제 그건 내일 함께 배울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까이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말씀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먼저 듣는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아이에게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한 말씀으로 교훈하신 대로 듣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대화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욱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같은 주간 계속해서 선교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피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주도 채 안 남은 대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깨어 기도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계절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시간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요.